이 환경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되면은 이 문제점을 서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니까 저희는 답답한 거죠. 구장의 역사를 좀 지켜가면서 효율성을 좀 따져보는 480도가 넘는 고온의 도금 용기에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이번엔 크레인에서 물체가 떨어져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소식 불과 10하루 만에 또다시 크레인에 부착된 경보장치가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는 모두 한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죽음의 공장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이슈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안부장 서현수입니다. 얼마 전 저희 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안전한 공장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친환경 최첨단 설비를 자랑하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입니다. 3월 2일 새벽 한 노동자가 이곳에서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아연 이 도금물에 아시다시피 뜨거운 기름에 물 한 방울 딱 부어도 팍 하고 터집니다. 튀겨서 맞은 적도 있고 화상 이런 거는 말도 못 하고요. 한 분은 다리를 절단하신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그 발등에 화상 입어서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은 적도 있었고 그런 수차례 위험 이런 상황을 다 전조 증상이 있었고 섭씨 480도가 넘는 도금물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에 노동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작업 현장을 개선해달라며 수차례 회사에 요구해왔습니다. 20년도 6월에 저희가 수시근로 감독을 제가 직접 돌았어요. 그 당시 그 부서가 제가 속한 업체였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돌았고 그 위험 요소들의 그 지적도 제가 다 했었고 노안부장님하고 같이 했었고요. 실제 뭐 그 바로 앞에서 드로스 하는 작업 앞에도 난간이 없어갖고 난간이 필요하다, 여기 빠져 죽는다, 분명 예견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고 해도 뭐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작업자만 부주의하지 않는다면 사고 날 일이 없다. 하지만 그때도 회사는 끝내 제대로 된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고가 한 번의 대형 사고를 예고하듯 해당 설비에서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나 기계 설비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 발판과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추락한 사고 현장. 이곳엔 아무런 안전 난간도 없었습니다. 또 위험한 작업에선 2인 1조 근무를 하거나 감독자를 배치해야 하는데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했던 분 같은 경우는 감시 감독자가 배치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작업하다가 그 수조에 아연 도금 포트에 빠지고 나서도 처음에 사고 발생 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 화재 신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입었던 작업복이 그 도금 그 486도가 되는 그 응용물에 녹으면서 연기가 기화되니까 화재가 난 것처럼 해서 화재 발생 신고가 됐던 거죠.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회사는 이 위험한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할 계획이었는데요. 사람에게 작업을 지속시킨 겁니다. 거기 로봇 설비가 있었습니다. 로봇 아미. 근데 그걸 쓰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설비는 비싸고 또 거기가 고온 고열에 먼지도 많고 이러니까 자주 고장 나는 거예요. 값싼 인력으로 대체를 해서 사람을 썼던 거죠. 왜? 사람은 일일이 다 잘 긁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현대제철 측은 사고 당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인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청년 하청 노동자가 구조물에 깔린 겁니다. 청소를 하다가 금룡에 깔려 죽었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크레인이 금룡을 들고 떠서 가는데 노동자들 위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크레인의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당연히 크레인이 사람 위로 물체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상 있다 하더라도 경보를 울리든지 피신시키고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공장에서도 절대 안전점검이나 혹은 정기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제가 현대제철 공장에서 안전점검일지나 정기점검일지 가져오라 그러면 그때 만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공장 사고도 이 사고의 연쇄성이다. 예산공장 사고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공장 그리고 하청업체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 안타까운 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충남 예산군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450도 넘는 고온으로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빠져 숨졌습니다. 현대제철에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이곳을 죽음의 공장이라 불렀습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는 19건, 사망자는 무려 22명이 달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은 현장의 위험성을 전하며 안전조치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게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선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안전보호구 몇 개 지급하는 그런 수준인 거거든요. 회전축이 있습니다. 회전축이 있는데 직접 저희 작업자들이 그 회전축에 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방호덮개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실제. 없다 보니까 저희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죽을 각오하고 제 일터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청은 하지만 받아들이지를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달 만에 4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업장에선 재해를 막기보다 처벌과 책임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지난해 제정이 됐고 올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유예 기간을 둔 건 정부와 그리고 기업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제반 조건들을 사전에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사실은 기업이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제정되고 나서 우리나라 메이저 로펌 시장이라고 하는 법률 시장, 이런 곳에서 그 중대재해 관련된 TFT를 구성하고 자문단 형태로 해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법률적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의 예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개정된 뒤에 전국을 다니면서 중소기업 사장단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쉬는 시간에 기업 경영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이 한두 명 죽는 게 낫지 이 법은 못 지키겠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 기업 경영자의 마인드거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시급히 보완해야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자는 산업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는데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작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회사는 이에 따른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보면 위험성 평가로 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 자료에 보면 위험성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 평가가 대부분이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대행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최근에 현대제철에서 사망한 사고 현장도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위험성 평가를 그러니까는 기업이 업체한테 맡기게 되면 갑을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대행 업체, 대행 기관들은 그 계약을 맺은 기업의 이익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노동계는 공정한 위험성 평가를 위해 노동자의 참여 보장을 요구합니다. 회사의 안전과 보건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노동자를 반드시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꾸려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안전 개선 업무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위험 사고 예방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이 현장의 위험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들 개선 방안을 스스로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위험도를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제도라서 이게 현장 중심으로 운영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효과도 있다라고 이미 밝혀진 그런 제도인데 실제로 이 정도까지 제대로 위험성 평가가 진행이 되는 사업장은 극히 드문 상황이고요. 한편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해온 사업장도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안전부서라는 부서를 조직을 해서 거기에 위원들을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각 현장 출신 위원들이 그 노동안전부에 소속돼서 작업환경개선위원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업환경개선위원이 매달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현장을 점검하고 거기서 발견한 위험들을 회사 측과 협의해서 제거하는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노사가 단체 협약을 맺고 현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감시와 의결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에도 노동자가 참여해 시설의 설비 과정부터 안전사항을 함께 준비합니다. 실제 노동자 작업환경 개선위원들이 현장을 돌며 점검한 내용들입니다. 현장 곳곳의 안전 설비가 개선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대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가 계속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계속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아예 처음에 설비를 제작할 때부터 이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제작을 하면 오히려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회사 측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작업자들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에서도 노동자와 함께 안전사업장을 만드는 일은 어려운 걸까요? 현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라든지 그 종합진단명령, 기획감독 이후에 실시하는 명령인데 그걸 이제 일방적으로 원청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실장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일반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냐. 만나서 얘기하자. 했지만 결론은 현대제철 비정규직과 같이 할 수 없다. 이들은 위험지역 설비 개선 권한을 가진 현대제철 원청회사와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원합니다.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현장에 대해서. 저희 얘기를 대변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대화를 하자 이거죠. 근데 저희 대화는 안 들어줘요. 이 환경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되면은
바꿔줄 수도 있고 이 문제점을 서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안 되니까 저희는 답답한 거죠. 2022년 3월 한 주 만에 2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사고 중 하나로 지나가게 될까요? 회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줄까요? 노동자들은 죽음의 일터를 멈추고 싶습니다. 추락이나 끼임 같은 사고는 사실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이런 산재 사고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사고들이 2022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하기 싫은데요. 3월 2일에 발생한 아연포트 추락사의 경우는요, 안전 난간만 있었어도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3월 5일 크레인 낙하 사고도요. 크레인이 물체를 들고 노동자 머리 위로 이동을 하다가 그것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쯤 되면 이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이라는 이 인식이 좀 있었는지조차도 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3월 2일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고 조사서가 이미 이제 발표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충남 노동건강인권센터의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먼저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안전조치 위반, 그리고 위험 작업임에도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단독으로 작업을 실시하게 된 잘못된 관리 조치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은 해당 공정의 10대 안전 수칙으로 도금 포트의 추락 방지 조치를 명시하고 있고 또 이에 해당하는 관리적 조치로 작업 감시자를 배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이 일상적으로 제어실에서 설비 운전 상황 관리하는 인원 1명과 그 제해자만이 별도의 지휘 통제 없이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위험에 처해하는 그 노동자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에 일명 그 김용균법인 그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위험한 도금 작업의 외주화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가 불거지자 사측은 하청 노동자를 별정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그런 변칙적인 방법을 쓰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이들을 온전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또 그 결과 해당 공장의 위험성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번 사고 조사 보고서의 진단 결과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이렇게 안전에 위협받는 이유, 그리고 시설 개선에 원청업체가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유, 이건 당연히 이제 생명보다의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10여 년 전부터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 협약을 맺고 또 위험성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시설 설비 이전부터 안전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사업장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산재 사고 이후에 사고를 처리하는 비용, 산재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예. 하지만 사전에 안전시설을 마련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면 이 또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안전이 회사의 이윤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안전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도외시하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는 이렇게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후진국형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OECD 1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처벌이 무섭거나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모두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노동자와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내일을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개발로 사라지는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남겨서 보존하거나 재탄생시키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이지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현장을 잘 보존한 것만으로도 공간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시민헌법 불청객이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 충청 지역 연고 프로야구팀 하나이글스의 홈구장인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 야구장을 대체할 새로운 야구장인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야구장 신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지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하다고 평가받던 현재의 야구장.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전에 새로운 야구장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가 사실 역대 대전시장님들에게 다 만나 뵙고 제발 야구장을 좀 지어달라 그렇게 제언 또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대전구장만 아주 오래된 그런 구장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 이글스 팬이나 또 많은 야구 팬들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신축구장 요구가 상당히 강했던 거죠. 대전의 야구장은 지난 1964년 대전 공설운동장 야구장이란 이름으로 처음 지어진 뒤 60여 년 동안 대전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대전 공설운동장 야구장에서 경기를 했던 야구 언론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그냥 맨땅이었었고 스탠드도 없었고 지금같이 의자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내야 부분만 스탠드가 있었죠. 이제 시합을 한다던가 그랬을 때는 상당한 부상에 대한 염려도 많았었고. 그래서 역대 대전시장 후보들은 저마다 야구장 신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야구장 신축 계획은 번번이 좌초됐고, 그러는 사이 대구와 광주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대전의 야구장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구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래됐다는 점이 반드시 야구장을 신축해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메이저리그의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펜웨이 파크는요, 지금 100년이 넘은 구장입니다. 외야의 그린 몬스터, 아주 명물이 되어 있고요. 또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아날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수준 높은 경기를 다 치르고 있고요. 보스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100년 구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현재 대전 야구장에 이렇게 천연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인조 잔디가 깔려 있어서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높았었는데요. 그래서 대전시와 한화 이글스 구단에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야구장을 보수해 왔습니다. 제가 입단했을 때는 인조잔디였고, 그때는 그리고 나서 화상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발목에 대한 이런 부상이 좀 많았었어요. 잔디가 너무 스파이크에 박히다 보니까. 그래서 부상 위험이 좀 무릎이나 발목에 좀 이런 데 좀 많이 있었고. 2011년 시즌이 끝난 뒤 대전시와 한화 이글스에서는 12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증축 작업을 시작했고,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야구장 시설을 개선해 현재의 야구장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라운드 시설,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야수기 때문에 땅 이런 부분에 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또 크기도 크고 또 펜스나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어서 다른 뭐 신축 구장에 비해서 그라운드 사정은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잔디나 흙, 외야 펜스와 같은 현재 대전의 야구장 그라운드 시설은 경기를 뛰는 선수들에게 상당히 후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 관계자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도 대전의 야구장 시설이 메이저리그 구장 수준이라면서 최고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 전문가가 호평했던 외야 펜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푹신하죠? 예, 눌러도 잘 들어갑니다. KBO 권고 기준이 150mm인데 대전 한밭구장에 있는 이 외야 펜스는 200mm로 선수들이 충돌했을 때 그만큼 부상 위험이 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한화 이글스 구단에서는 오래된 야구장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4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미국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사용하는
흙과 잔디를 까는 등 시설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이곳은 실내에서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스카이박스입니다. 네, 실내에서 이렇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밖에 나와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실내석 말고도요, 뭐 가족석이라든지 아니면은 탁자석 같은 여러 이벤트석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관람하기 편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경기장 시설이 훌륭한데 그럼 어떤 부분이 불편한 점으로 꼽힐까요? 일단 뭐 원정팀들이 왔을 때 되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경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좀 느끼는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고, 또 조금 오래된 야구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에 이런 공간들이 그래도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확실히 있고, 관중들을 위한 이제 주차 공간이라든가 매점, 화장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훌륭한 그라운드 시설과는 달리 경기 외적인 시설들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민선 7기 대전시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야구장 신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열악한 시설 때문에 이렇게 멀쩡한 축구장을 부숴가면서까지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야구장을 새로 신축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제성 측면을 고려해 보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진이 된, 만석이 된 횟수가 얼마였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점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한번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말이 한화라고 불리면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지난 2018년 역대 최다인 73만 명 정도가 대전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이는 경기당 10,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한화 이글스의 성적이 좋지 못했던 2004년엔 경기당 평균 2,000명도 안 되는 관중들만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구장의 역사를 좀 지켜가면서 효율성을 좀 따져보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제 곧 새로운 야구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선수들이 원정팀이든 홈팀이든 뭐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시민들, 팬들을 위해서 되게 테마파크 같이 뭐 외야에 뭐 수영장도 있듯이 정말 이게 팬들을 위한 구장이 되지 않을까. 네. 대전과 하나 이글스가 가진 그 아이덴티티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특색 있는 야구장으로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됐으니까 무조건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결정 대신 미국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처럼 대전만의 이야기와 전통을 가진 야구장을 계획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야구장 신축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많은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뭐 새로운 야구장 건설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단지 그 시설이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이 시설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예, 한밭 야구장뿐 아니라 대전 시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한밭 종합 운동장까지 한밭 야구장일 때는 대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의미 있는 곳을 막대한 예산이 드는 철거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굳이 새로운 야구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올해 취재 과정에서 언급된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는 1912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10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매표소나 오래된 좌석, 또 박물관 등 그 야구장 투어 상품은 경기가 없는 날에도 관광객들이 찾을 만큼 그 여행의 필수 코스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네, 시민들 가운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장인 대전 야구장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 야구장은 사회인 야구 및 아마추어 리그 등으로 활용하고 한밭 종합운동장 부지의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프로야구 전용구장으로 활용되면 좋을 것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예산 대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새로운 야구장 건설을 위해서 시공사까지 선정이 된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총 사업비가 1,57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올해 8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요. 10월 본공사에 착수해서 2025년 3월에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공사의 현지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착공까지는 관할 중구청으로부터 해체 허가 등 행정 절차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대전의 새 야구장 건립은 대전 시민들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시민의 큰 기대가 들어간 만큼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닌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전통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구 야구장의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 사정 충남 지역민들의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숫자, 공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2주의 픽입니다. 먼저 2주의 단어입니다. 아마 대선 이후 가장 많이 회자됐던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전 5개 자치구 표심이 한 정당의 후보에게 몰렸습니다. 이른바 싹쓸이라고 표현들 하시는데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전은 대전시장을 비롯해서 5개 구청장 모두가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치러졌던 제21대 총선에서도 7개 전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5개 자치구 모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모두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15개 시군 가운데 아산 한 곳을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팽팽했던 충남의 민심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면서 싹쓸이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주의 사진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대체 무슨 사진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환자를 이송하는 사진 같고 두 번째 사진은 수술하는 장면 같은데요. 예, 정확합니다.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은 충남 아산의 70대 여성분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2일 제면 작업 중에 왼손 약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수술 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튿날인 3일이 돼서야 이런 상황을 아산 보건소에 알렸고 보건소는 충남도에 소식을 알려서 전국 20여 개 의료기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받아주는 곳이 한 곳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던 차에 천안의 한 민간 병원이 나서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도움의 손길을 전하면서 해피엔딩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제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7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논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출산 하루를 앞두고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당시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30여 곳의 수술 여부를 물었지만 모두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성의료원이 수술에 응했고요. 논산에서 홍성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송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빛이 난 건 기꺼이 희생을 아끼지 않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제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승리로 한층 분위기가 고무된 국민의힘은 이 소속 출마 예정자들이 앞다퉈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극복하고 분위기 반전을 위한 모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집중 인터뷰는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의미,
그리고 과제를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홍섭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이희성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방선거 참 중요한 선거인데요. 이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사실 좀 관심도가 그렇게 썩 높지는 않다,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은 저는 훨씬 컸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 또 지역의 민주주의를 바꾸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선거제도가 기여한 측면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하지만 이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뭐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볼 수 있지만 불신이 매우 큽니다. 특히 지방자치 풀뿌리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너무 커서 신뢰도가 많이 낮은 게 사실이죠. 사실. 그렇죠. 예. 무용론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도 여러 많은 위기들이 있고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불신, 지방자치의 일꾼에 대한 불신도 이번 기회에 뭔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선이 초박빙으로 계속 흐르다 보니까 예. 사실은 뭐 각 당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활동을 좀 제약을 한 것이 사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깜깜이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그 예비 후보, 특히나 이제 기존 단체장들이라든가 의원들은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예. 과정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좋은 일꾼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또 더 중요한 선거가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신 기자, 대선과 지방선거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 안쪽으로 붙었을 경우에 대선에서 이긴 쪽이 그 지방선거도 승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에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6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때 아주 크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임기 시작 후에 1년 1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2년 6개월째, 또 김대중 정부 임기 말에 한 번 더 선거가 있었고요. 예. 노무현 정부도 임기 3년 5개월째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다 졌습니다. 재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패배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선거 통계학이 얼마나 맞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과거 대선 이후 치러졌던 지방선거를 보면 분명히 영향이 컸죠.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예전과는 좀 다른 상황 변화도 충분히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예전과는 대선 직후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를테면 현재 뭐 당선인 국민 기대도, 지지 여론 이런 거 조사 결과 보면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6월 달에 오는 그 지방선거에도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그런 점에서 이 핵심 지지층에 대한 관리, 그리고 네. 중도층에서 우리 일반 유권자들의 여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방선거에서 승패가 갈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172석이라는 민주당 의석과 그리고 110석이라는 국민의힘 의석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를 필두로 정권 안정론을 내세워서 더 많은 표를 좀 달라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제 예상으로는 대선의 영향이 국민의힘 쪽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거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든가 자리 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될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도 세진이라는 것은 결국 도려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또 지방선거가 지방 없는 지방선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논리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결국은 또 이제 중앙정치의 논리로 대리전을 치르는 이런 양상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대선에 모든 것들이 올인된 상태에서 지역에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기존의 그 대선 그 과정에서 그 구축됐던 그 선대위의 시스템이 그대로 조금 이어질 공산이 크거든요.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비대위 체제도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호정 원내대표가 이어가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더 이제 그게 강한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유권자가 과연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얻고 특히나 출마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보도량을 좀 늘리고 특히 지역 언론의 좀 역할도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이 지방선거 일정부터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0일까지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쳤고요. 이 예비 후보자들은 5월 12일과 13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실시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7일 금요일부터 5월 28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요. 6월 1일 수요일 투표와 개표를 실시합니다. 광역단체장부터 시작해서 기초의원까지 한 번에 뽑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출마하는 후보들을 모두 살펴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50명을 일일이 좀 검증을 해봐야 하는데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투표 문화와 우리나라가 지금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예. 것 같고요. 특히 정당 중심의 투표와 정당 순 기호 배분 이러다가 보니까 묻지마 투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천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결국 지방자치,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측면도 없잖아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6월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획기적인 방안들이 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지방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 공정한 경선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선에 있어서 정치 초년생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도 공선 룰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공정한 경선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략공천이라는 그 카드를 가지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인물들이 공천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속에서 좀 안 좋은 학습 효과 때문에 경선에 대한 불신이 좀 정치권에 지역 정치권 특히 쌓이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충성하고 사람의 줄을 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좀 냉혹한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뭐 지방선거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각 당은 이제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여야의 이 지방선거를 임하는 전략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역 현안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언급드리면요. 예. 지역도 우리 국가가 처한 상황처럼 매우 어렵다고 얘기해요. 위기의 전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대전시가 향후 30년, 50년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인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게 저는 핵심 과제일 것 같고요. 이번 대선 결과하고 연계해 보면 대덕 연구단지를 재창조한다든지 바꾸는, 혁신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세종 행정도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킬 수 있는 대선 후보들도 다양한 걸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걸 역점적으로 정당에서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 거라 보고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 공약이 우리 충청권의 가장 큰 하도이기도 한데요. 이런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잘만 한다면 저는 수도권의 대안 지역으로서 충남, 충청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한편의 생각이 들어요. 이렇듯 주요 지역이 풀어야 될 과제들과 관련해서 지역 유권자들한테 대안을 제시하고 차근차근 풀어가는 그런 로드맵을 밟아가는 게 이번 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역점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직이 압도적으로 지금 현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직의 그 프리미엄을 이용한 인물론으로 조금 승부를 걸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나의 문제는 기존의 현직들을 그대로 그 후보로 이렇게 내세워갖고는 필패할 것이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선까지 물갈이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주는, 유권자들에게 주는 어떤 변화와 혁신의 메시지가 될 건데 이게 굉장히 힘들 거지만 이걸 안 하면 민주당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출마 러시가 지금 아주 활발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교통정리가 되게 어렵고 특히나 이제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과의 어떤 합당 문제의 어떤 지분 싸움 그리고 거기에서 경선에 일부 불복하는 층의 이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양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지선의 승패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들께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우리 유권자들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지방자치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이 혁신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 유권자들도 적극적인 의사 표현도 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유권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바뀌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큰 양 정당에서 만든 그런 좀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군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좀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방정부만큼은 좀 통합의 흐름으로 가서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대선이 국가 운영의 큰 틀을 짜는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선거이죠.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실현은 이 지방자치 시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철학은 무엇인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유권자들은 누가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 일꾼으로 자격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방선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쉬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사인 대사람과 함께 해온 서진희 변호사께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대전, 세종, 충남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알게 돼서 저 역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또 고민하면서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이제 시청자로 돌아가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사인 대선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